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작가 정미숙, 출판사 유노북스. 낭독을 허락해 주시고 책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모, 삼촌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50은 봄, 여름을 지나 이제 겨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다. 가을의 문턱에서 무르익어 열매를 충분히 맺어야 할 때다. 앞으로 길고 긴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친구 미연이가 찾아왔다. 스스로가 한없이 불쌍하고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했단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미연이를 보면서 나도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물이 솟았다. 폐경을 맞으면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3년 전 나도 미연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다.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계속 의식되는 나이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물을 글썽이는 미연이의 한숨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불현듯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년 전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이들은 다름 아닌 남편과 지인들이었다. 하던 일이나 하지. 이 나이에 갑자기 뭘 하냐며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했다. 평생 이대로 살 순 없었다.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일과 삶은 공허하기만 했다. 어릴 적 꿈꾼 작가의 도전에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며 살고 싶었다. 2년 전 내게 던진 질문을 미연이에게도 던졌다. 폐경을 더 강하고 자유롭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미연이 옆으로 다가앉으며 입을 열었다. 인생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나는 2년 전에 나를 격려하듯 미연이를 격려해줬다.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미연이의 눈에서 20살에 빛나던 열정을 보았다. 그랬던 미연이는 지금 꿈을 향해 도전 중이다. 나이 50에도 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 75세 나이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년파워가 생생히 전해졌다. 그녀는 윤여정 어록으로도 유명한데 꽃보다 누나에서 이미연 배우가 윤여정 배우에게 질문했다. 선생님, 막상 작품을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세요? 똥 밟았다고 생각해.
그럼 어떡해? 빼라고 해? 그냥 해야지. 다 잃는 것 같아도 사람은 또 얻어. 어떤 경험이라도 얻는 게 있어.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그런데 다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내려놓는 거지. 난 웃고 살기로 했으니까. 50부턴 오늘의 나를 즐기고 사랑할 줄 알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곳 또한 매우 많다. 남은 반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는 모두 갖추고 있다. 인생 1라운드에 충분히 잘 달려온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인생 2라운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더 멋진 인생을 기대하며.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정미숙 작가님의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이 책은 작가인 정미숙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 책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가님은 한국 최초 모녀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작가님은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처럼 시작한 책 읽기, 글쓰기는 어느새 여러 권의 책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과 극복 과정을 책에 담으셨습니다. 많이 공감했고 끄덕여졌습니다. 가치관, 마음가짐, 태도, 자세, 습관, 방법, 다짐 등 30가지 방법을 이야기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정미숙 TV와 따님이 운영하고 있는 슬기로운 독서 생활로 다양하게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에게 롤모델과 멘토가 되어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5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장 50부터 나를 돌봐야 한다. 2장 50부터 나밖에 없는 것처럼. 3장 50부터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 4장 50부터 건강하기로 했다. 5장 50부터 가치관을 바꿔라. 각 장마다 50이란 나이를 단서로 붙였지만 좀 더 일찍 그 단계를 접하고 노력한다면 더 즐겁고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부분을 읽을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고르고 골랐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작가님의 채널도 방문하여 소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봐야 한다. 46. 이유 없는 짜증이 늘고 몸이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아졌다. 안면 홍조와 비슷한 증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마음이 불안해졌다. 불안함과 우울감이 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화끈거리고 땀이 많이 났다.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웠다. 42의 나이에 생리가 끊겼다. 차라리 임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온종일 초조하고 불안해 짜증이 나고 기분은 울적했다. 모든 게 남편 때문인 것 같았다. 남편을 미워하기도 하고 참고 살아온 나를 원망하기도 했다. 아랫배가 자주 아파 2달에 한 번은 응급실을 가야 했다. 아랫배가 아파오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고통이 공격해 오는 것 같았다. 무섭고 억울하기만 했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신이 원망스러웠다. 배가 아플 때마다 MRI와 CT를 찍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닌 것 같다며 배가 아프면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으라고 했다. 통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았지만 통증의 원인도 모른 채 몇 년을 보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가장 힘든 건 무기력하고 공허한 삶이었다. 남편은 약을 사주고 언니는 하수호를 보내줬다. 친구들은 성리를 보내왔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며 밥도 사주고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줬다. 언니는 일만 해서 그렇게 된 거라며 여행하며 푹 쉬고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남편과 아이들도 여행을 보냈다. 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넓은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집으로 간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났다. 다른 집처럼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장사를 하며 돈도 꽤 벌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기만 했다. 취미로 에어로빅을 다니며 대회에서 상을 받고 수채화를 배우며 공모전에 나가 상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내 마음이 내 몸에게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갱년기를 앓다 보니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몸이 불편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두려울 때도 말을 건넨다. 몸이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 약상자에서 적당한 약을 찾거나 병원으로 간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 몸이 아프면 돌보는 것처럼 마음도 아프면 돌봐야 한다. 우리는 아픈 몸을 방치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방치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법. 아무리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내 인생 최대 위기는 갱년기였다.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지혜를 배워야 한다.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어제보다 나아지기보다 하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것이다.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으로 성숙해지고 그 과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한다면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우리는 386 세대다. 성실하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쉬는 걸 불편하게 느끼며 열심히 달리기만 했다. 우리도 밀레니얼 세대처럼 일에만 몰두하기보다 자신만의 온전한 휴식 시간을 추구해야 한다. 삶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2018년 3월 내일 연구소에서 전국 밀레니얼 세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을 원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무려 64.4%에 달했다. 디지털 세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라이프가 하나의 지향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지만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다. 다만 워라밸이란 단어가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 전 세대로 뻗어나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향하는 가치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곧 우리 모두에게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날이 오지 않을까. 일과 삶의 건강한 공존. 청년기의 수학은 성공이고 중년기의 수학은 균형이며 노년기의 수학은 지혜라고 했다. 50 이후에 맞는 삶은 젊은 시절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균형을 잘 잡아야 행복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중년기의 인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은 타인을 돌보기보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부질없는 걸 쫓아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가기 위한 길을 지향해야 한다. 여태까지 남편을 잘 보조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다. 이젠 나를 바로 세우고 남은 인생 후반을 위해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스스로 중심과 균형을 잡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0까지 살아왔음에도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인생엔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50 이후의 행복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 지금은 슬프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적응해가면 더 높은 수준의 자아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게 50 이후의 인생길이다. 마음과 몸은 한 팀이다. 몸을 잘 돌보듯 마음도 잘 돌봐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인간에게 감정과 욕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감정과 욕망은 절대로 무시당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감정과 욕망은 반드시 의지와 지성에 연결되어야 한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을 내보인다. 경험을 하면 감정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공포 영화를 보면 두려운 감정이 따라오고, 연애를 하면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배우자가 나를 배려해주면 행복해진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인간에게 독특한 게 있다면 그건 감정이다. 감정은 똑같은 걸 경험해도 모두 다 다르게 느낀다. 그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가고 싶은 정도가 다 다르다. 때론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관찰하는 일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다고만 생각한다.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 것 뿐이다. 대부분 화내는 건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는 게 당연한데 말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감정은 자신에게 대해 중요한 걸 알게 해준다. 감정을 잘 관찰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이나 물건, 사건과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상처가 나고 당장 조치를 취한다.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당장 조치를 취한다. 감정은 지금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신호이다. 부정적인 신호가 오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정을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히는 게 아니다.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머지않아 컴퓨터는 고장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살면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관찰을 통해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더 정확한 사고를 하려 하지 않는다. 관찰하고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두뇌는 5살 이전에 분노, 증오, 절망 등 원시적인 감정을 배우고 5살 때부터 대뇌 피지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념적인 언어와 글자, 환경을 배운다. 프로이트는 5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유아기의 기억 상실이라고 불렀다. 뇌 과학자들은 기억력이 원시적 감정에서 개념적으로 바뀌는 5세를 기억 전환 나이라고 지칭했다. 원시적 감정은 5살 이후부터 발달하지 않는다.
때문에 옷의 유아나 어른들의 원시적 감정은 똑같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도 분노나 증오, 두려움 등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만 집착하는 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정신의학자인 존 카바트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조용히 관찰하면 두뇌가 만들어내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모두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두뇌가 만든 감정은 경이롭다. 내 감정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 감정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뒤엉켜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에는 강약도 있어 화가 조금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다. 조금 행복할 수도 있고 많이 행복할 수도 있다. 슬프다가도 좋아지고 조금 슬프다가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 남편이 갑자기 비싼 옷을 사주면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론 생활비가 걱정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구분지어 생각하지만 감정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남편이 말할 때 나는 미소를 짓는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말할 때 음정은 어떤가? 예쁜 말을 쓰고 있는가?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며 관찰해보면 감정 상태와 더불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 갱년기 증상으로 괴로웠을 때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말을 건넸더니 남편 역시 나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남편의 말을 듣고 혼자 아픈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은 뭔가를 원한다. 남편은 내가 뭔가를 해주길 원하고 나는 남편이 뭔가를 해주길 원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고 해석하고 갈망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감정이 있게 행해지는 것이다. 관찰하고 살피며 주의 깊게 들어가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행동 또한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들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 나는 지금까지 많이 참고 살았어.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어. 라며 느끼고 갈망하는 게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살게 되고 만다. 이런 사고방식은 후회와 원망을 낳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배우자는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부간의 정과 의리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고슴도치는 본인의 가시를 모른다. 남편에 대해 늘 불만만 얘기하는 후배가 있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라며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괴로워했다. 갈등의 원인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부부 관계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다. 나는 그에게 보드라운 쿠션을 주며 안아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느낌을 물었다. 후배는 보들보들한 쿠션의 느낌이 너무 좋다며 계속 안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편안히 안기고 싶다면 자신도 모르게 박혀있는 가시를 빼고 보들보들한 쿠션이 되어야 한다. 혼자 아픈 사람은 없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내 대처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용하려 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역경 속에서 축복을 찾아낸다. 결국 행복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늘 인정과 사랑을 기대했다. 하지만 화내고 불평하고 비판하며 내 불안정한 상태를 보상받으려고 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타인을 아프게 하는 이는 자신이 아프지 않은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3년 동안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바꾸려고 노력했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건 불안정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의 불안정함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고 비난과 불평을 통해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고통스러운 불안정의 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를 끊임없이 지지해야 한다. 내가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약하거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에도 나는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노력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오늘도 또 하나를 알게 되었잖아. 나는 정말 대단해. 와 같이 생각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내 불안정함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횟수도 줄어들고 불안함을 느끼는 시간도 짧아졌다. 조금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안해진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듯 타인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긍정적인 변화는 시작된다. 당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신 스스로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때때로 내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 알아차리고, 응,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 나는 행복한 것만 찾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걸 찾는다. 책을 읽어도 좋다. 노래를 크게 틀곤 집안일을 해도 좋다.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내면의 비판적인 생각은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만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자. 비난하기 좋아하는 내면의 목소리 말이다. 내 마음속 악마는 으르렁거리며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돌아다닌다. 내가 녀석의 신랄한 비평을 잠재우려고 하면 녀석은 더 크게 떠들어댄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녀석과 친구가 되어 말한다. 내 안에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 너는 정말 최고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이제 잘 안단다. 하지만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충분히 행복해. 나는 행복만 생각하고 행복하고만 말할 거야. 내 삶에서 모든 건 완벽하다. 나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완전하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원하는 걸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순조롭다. 내가 사는 세상을 나만의 방법으로 창조한다.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말하며 당신 스스로를 응원하라. 당신이 바라는 것만 끌어당겨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약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과 매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굳이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아도 사라진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아가 사라지면 더 이상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불평과 비난을 난무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잘난 척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 또한 타인의 동정심을 끌어내 원하는 걸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불평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불평 불만하는 대신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 특별하다는 건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당신은 당신의 DNA만큼이나 유일하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함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을 결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결함을 지닌 그대로 당신은 완벽하다. 나는 나를 만들어준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특성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떠올랐다면 그것만 쫓아가라. 자신의 몸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기분 좋은 걸 보려고 하자. 기분 좋을 때 나의 참 자아는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놀드 민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뭔가를 바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몸과 리듬이 맞아 서로 끌어당길 때 바라보게 된다. 당신이 기분 좋을 때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들만 끌어당기게 된다. 좋은 기분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바라는 모든 걸 가져다 준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분 좋은 걸 찾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 순간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말이다. 당신이 살아갈 삶의 가운데에서 바라는 것만 끌어당겨라. 만약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나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건 완벽하다.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법을 잊고 살아간다. 항상 더 많은 재산, 더 큰 기회, 더 넘치는 풍족함을 찾으려 하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라고 불평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불행의 원인으로 돌리며 한탄만 하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시간 낭비다. 어렸을 적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도해보길 바란다. 마음대로 해보지 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자. 과거의 불행을 한탄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건 지금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과거에 놓치고 하지 못하고 잃었던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찾고 실행하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신화로 통하는 박형미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잠깐 다니다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평생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더미에 파묻혀버렸다. 밤이면 밤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갓난아기 딸에게 우유를 사줄 돈조차 없었다. 하도 막막해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며 그가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다고 생각했다. 시댁 식구, 남편 친구들, 남편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다 원수처럼 여겨졌다. 남편을 탓하고 원망하며 신세 한탄만 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어린 딸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했다. 우유값이라도 벌어볼 일념으로 구인 광고를 뒤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토큰 하나 살 돈조차 없었다. 옆집 아줌마에게 토큰 3개를 빌려 화장품 회사를 찾아갔다. 영업사원 교육 시간에 정신교육을 받았다.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건 내 탓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부터 버리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남편만 탓하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남을 탓하던 시각에서 벗어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첫 보름 동안은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밤을 새가며 세일즈 연습을 했다. 노력 끝에 그녀는 세일즈 여왕이 됐고 입사 2개월 만에 판매 실적 전국 1위를 이룩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2001년엔 상고 출신으로 부회장에 올랐다. 2005년엔 연봉 10여억의 부회장직을 박차고 나와 전 재산을 털어 파코멜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세웠다. 화장품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성들이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었다. 그녀는 일개의 판매 사원으로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화장품 회사를 대표해 나온 사장이라는 마인드를 지녔던 경험으로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나를 세일즈하라고 충고한다. 20년 전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벼랑 끝 인생을 역전시켰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현실이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낸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거부할 경우 당신은 내면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이 휩싸였다면 강박적일 수 있다. 강박적인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지나치게 억누르거나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자신의 모습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일은 건전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 바보 빅터는 17년 동안 IQ가 73인 줄 알고 바보처럼 살았던 IQ 173 멘사 회장의 이야기다. 유난히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과 말 더듬는 버릇 때문에 학교에서 늘 놀림을 당하던 빅터 아버지가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야.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며 기운을 북돋았지만 빅터는 현실을 너무 버겁게만 생각했다. 아침마다 학생들의 놀림과 따돌림 세례를 받고서야 스쿨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학교에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IQ 테스트에서 73점이란 점수를 받은 뒤로는 아예 바보 빅터가 되었다. 따돌림은 나날이 더해가고 급기야 담임 선생님마저 바보에게의 공부는 필요 없으니 장사나 배워라 며 자퇴를 종용한다. 결국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이곳 저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바보로 살아간다. 빅터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전응한 타이틀에 갇혀 살았다. 또한 그가 당연히 IQ 173이 아니라 IQ 73이라고 생각해버린 학교 선생님 때문에 17년 동안 떠들며 자신이 바보라는 걸 숨기며 살았다. 그는 항상 왜? 왜라는 호기심이 많았고 한 IT 회사가 낸 수학 문제 광고를 풀어 특별 채용까지 되었지만 늘 자신이 바보라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바보로 여겼다. 잃어버린 17년. 그동안 숫자에 속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었다. 빅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말이다. 스스로 자신을 바보로 여겼음을. 남이 아닌 내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 바보로만 살았던 것이다. 온갖 위협이 자신을 세차게 흔들더라도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인 것도 실은 저마다의 의지였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이 의도한 상황이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상황은 그냥 벌어질 뿐이고 해석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역경도 어떤 이에겐 도전해 볼 만한 흥미로운 과제일 수 있다.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건 최악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긍정과 희망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식에 비례하지 않는다. 고난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단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산은 없다. 사람들은 정신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정신은 정신일 뿐이고 현실에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은 행동을 지배한다. 표지판을 잘못 본 등산객의 경우처럼 정신의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현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아름답다고 믿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똑똑하다고 믿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당신이 스스로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당신은 끝내 당신이 믿는 사람이 된다. 인생 후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법. 감사일기를 쓰기 전까진 내게 일어나는 불행이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를 희생하며 가족들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었다.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약하거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면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던 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면 돼. 내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내가 남을 탓할 때마다 내가 바라는 상황과 멀어졌다. 책을 읽으며 감사일기를 만났다. 심리학자들은 감사함을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한다. 감사하면
좌측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소중함을 느낀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반영한다. 감사는 어느 순간에도 당신과 당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이건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 감사를 탐구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과 패러다임이 변한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끌어당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무료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줄 선물이 가장 필요로 할 때라고 말했다. 감사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강력한 방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자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 나이에 미혼모가 됐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런 그녀가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게 바로 감사일기다.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한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많은 걸 바꾼다. 하루에 감사한 걸 찾아 습관화시키는 것만으로 삶이 달라진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건 늘 평행선이었던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서로 주장이 강하고 시시비비 가리는 걸 좋아해 늘 마찰이 있었다.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다 보니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었다.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우울증에 갱년기까지 왔다. 머리가 무겁고 편두통이 심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배의 고통으로 응급실에 가는 날도 많았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었다. 책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며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와 형제, 친척, 그리고 이웃이 나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감사일기는 과거의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제대로 평가해 제대로 된 행동을 실천하게 만들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과거의 모든 게 마음에 저장되어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 중년은 인간이라는 독특한 생물종에게만 부여된 시기다. 단순히 늙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성적, 사회적으로 또 한 번 변화하는 특별한 삶의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인간이 맞이한 중년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얻은 행운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인간만이 생식활동이 끝난 후에도 40년 이상 살 수 있는 중년 유전자를 지녔다. 이 유전자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오늘날의 지혜롭고 여유로운 중년을 만들었다. 중년을 삶의 축복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다. 인간의 내면엔 감사와 평화, 만족이 들어있다. 경험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삶이 바뀐다. 감사를 하면 마음과 정신이 바뀐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다. 감사일기를 쓰며 나의 장점과 가족들의 장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날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감사일기가 답이다. 나는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함을 찾는다. 남편이 나를 위해 해주는 사소한 행동들까지 감사한 걸 적는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다면 남편에게 바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식이다. 내게 도움 준 사람들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내게 생긴 좋은 일, 그리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적는다.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는지, 왜 실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적는다.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실수나 하지 못한 일을 줄여나갈 수 있다. 말 실수를 했거나 비난의 말을 했을 때도 적으면 좋다. 어떤 말 실수를 했고 다음부턴 이렇게 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된다. 어떤 비난의 말을 했는지 적고 다음부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면 된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혼나고 비난하는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 서로를 질시하고 원망하는 삶은 몸이 건조하다. 감사와 사랑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강한 삶을 만든다. 감사일기를 쓰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태어난 존재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 감사일기를 적으며 갱년기 증상도 사라졌다. 늘 답답하기만 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하루에도 12번씩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과 선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난과 핑계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내 마음의 병은 내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 생긴다. 감사일기를 적으면 함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변화하는 것만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운까지 좋아진다. 감사는 선순환되어 결국 내게 좋은 영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간섭이고 잔소리일 수 있다. 반면 감사하면 존중하게 되고 마음을 표현하면 다시 감사하게 된다. 불평불만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감정을 소모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인생 후반,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의 문을 열자.